안녕하세요. 종목 어디가 최슬기입니다. 좋은 습관, 성공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미국의 한 언론이 최근 부자들의 10가지 비결을 요약해 소개했습니다. 이 부자 습관의 저자 토머스 콜리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밝힌 부자들의 10가지 습관, 이 10가지 비결을 요약해서 소개한 건데요. 토머스 콜리가 알아낸 내용을 요약하면 부자가 되는 것은 행운과 무관하고 모든 것은 습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연구 결과 부자들은 대부분 낙관주의자였고 이 습관처럼 행복을 추구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부자가 된 10가지 비결, 그중에 몇 개는 그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습관처럼 행복을 추구했다. 이 말은 좀 새겨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괜히 한 번이라도 더 웃으면서 즐겁게 현재를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종목 어디가 매눈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한 주 만에 다시 뵙는데요. 한 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여전히 잘 보냈습니다. 네. 좀 수익도 괜찮았고요. 수익은 뭐 해왔던 것처럼 계속 좋았죠, 뭐. 네, 네. 뭐 해왔던 것처럼이라고 하면 아주 잘 해왔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지난주에 신규 종목으로 아이마켓 코리아 저희에게 소개를 좀 해주셨었는데요. 자, 소개 후에 아이마켓 코리아 또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빌빌 기었어요. 제대로 가지 못하고 했는데 그래도 매수가 근처에서 평균 단가를 맞출 만큼의 진폭을 가지고 흔들었는데 오늘 조금 양봉이 강하게 좀 뜨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이건 목표가를 가격으로 잡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잡아야 되는 종목이니까 좀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계속해서 가져간다면 수급 쪽에서 외국인 또 계속 사고 있는 것을 보이기 때문에 또 파는 사람이 개인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강하게 시세를 한 번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때 저희에게 제시해 주셨던 목표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죠? 예, 37,000원이었던가요? 예, 아마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가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금을 두고 투자 시기를 두고서 시간으로 내가 이걸 목표가를 찾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 그 돈이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허용되는 그 베타 기술을 맞춘다면은 그 베타 기술에 허용되는 어느 정도 일정의 시간이 있겠죠. 예, 베타가 좀 작은 종목들은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고 베타가 좀 큰 종목들은 좀 짧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좀 베타 기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기간을 뭐 한 달, 두 달 이 정도로 길게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새롭게 소개해드렸던 신규 종목으로 소개해드렸던 아이마켓 코리아 소개 후에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아이마켓 코리아만큼이나 또 좋은 종목 소개받아 볼 수 있길 기대하면서 자, 종목 어디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내 종목 어디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종목 어디가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한 분의 포트폴리오 선정해서 함께 분석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이 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포트폴리오 안에 4종목 담겨 있습니다. 대한항공, 네이버, 고려아연, 한라비스테온 공조 이렇게 4종목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전체 자산에서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비중 50%고요. 종목별 비중은 20%인 대한항공 제외하면 각각 10%씩입니다. 이제 한 종목씩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이 포트폴리오 좀 전체적인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이 포트폴리오 또 1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는지 한번 점수 좀 매겨볼까요? 예, 손절 라인을 지나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또 대형주 아무래도 대형 포트를 담았기 때문에 이 손절을 좀 끊지 않고 계속 가져가셨는데 그래도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 이 비중도 적당히 실렸어요. 비중도 적당히 실렸는데 이 포트를 보는 이 관점 자체를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예,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일관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대형주를 담긴 담았는데 뭐 민감주를 담았냐 아니면 방어주를 담았냐 뭐 이런 쪽에서 특별하게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5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여태까지 나왔던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가장 좀 높은 점수 받았던 포트폴리오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첫 회에서는 2점을 받았었고 그 다음 회에서는 4점을 포트폴리오가 받았었는데 오늘은 딱 절반을 받았네요. 자, 절반을 받았는데 나머지 절반 이제 새롭게 외에는 전문가님이 채워주실 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총평 좀 해봤고요. 이제 한 종목씩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종목은 이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우리 시청자분은 3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예. 요새 원화 강세 기조도 좀 계속되고 있고 또 유가도 하향 안정화될 걸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서 좀 대한항공 솔직히 좀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이 보시기에 대한항공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좀 직면해 있나요? 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환율이랑 유가고 하나는 이제 그 화물 물동량 자체가 이제 선진국의 이 경기가 좀 살면서 그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인데 물론 나쁜 점도 있죠. 나쁜 점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고 예, 첫 번째로 환율 같은 경우는 얘네가 한 해에 쓰는 그 기름 양이 유류 비용이 한 4.4조 원 됩니다. 4.4조 원 되는데 현재 환율 자체가 환율이나 이 가스 생산량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예, 유가부터 말씀드릴게요. 유가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이 가스 생산량이나 석유 생산량이 굉장히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이렇다 보면은 계속해서 그런 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한 가스 석유 가격이 한 1% 원유 가격이 예, 다운이 되면 그때마다 한 220억 매년 220억 정도의 이제 수익이 납니다. 수익이 나게 되는데 이 환율 하락, 유가의 하락 1%에 대한 수혜를 받는 거를 이제 올해 총 좀 예상으로 잡아보자면 한 700억 정도를 이제 수익을 거기서 얻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올해 2014년도에 예상된 영업이익이 2,700억 정도예요. 그러면 환율에서 아까 유가의 하락분에 의해서 얻어지는 700억 수익을 생각한다면 영업이익 대비 굉장한 비중을 많이 좀 차지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도 뭐 1,020원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정부가 개입하니 많이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 환율이 또 1% 정도 떨어질 때마다 예, 얘네들이 세전 이익으로 얻는 돈이 한 750억 정도 됩니다. 750억 정도 되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각 나라의 이제 그 항공탑이라고 그러죠. 그 비행기 관련 그 관제소나 이런 쪽 각 공항에 지불하는 대금의 대부분을 달러화로 결제하고 또 차입금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그 달러화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환율 하락은 물론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어떤 가격 상승률로 인해서 좀 수출이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양날의 검의 면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얻어진 더 수익이 크기 때문에 환율과 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경영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경제 상황이다까지가 일단은 유가 환율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FTK라 그래서 프라이트, FT, 톤, 킬로미터 이렇게 해서 거리와 무게로 이 물동량을 체크한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수 자체가 굉장히 대한항공 그 주가와 많이 연동되는 상관계수를 많이 가지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현재 그 인천공항의 이제 물동량 추이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대한항공이 또 인천공항 내에서 처리하는 물량 또한 이제 작년에 좀 바닥을 찍고 마이너스였다면 이제 매수세로 저번 분기나 작년 어떤 평균적인 단가를 봤을 때 이때까지 해왔던 걸 봤을 때 그게 그 상승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계속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겠죠. 네.
뭐 유가나 환율, 이 항공주의 실적에 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미칠 수 있는 어떤 요소일 텐데 유가나 환율 또 항공화물 물동량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상황을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초반에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얘네들 같은 경우 지금 뭐 경영에 그냥 우호적인 상황이다. 그건 이제 외생적인 변수고 내생적으로는 얘들이 한진그룹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한진그룹 자체가 조양호 회장부터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또 조양호, 한진, 또 한진칼이라는 새로운 또 지주회사가 꼈거든요. 지금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이 그 한진해운이 지금 굉장히 망가져 있는데 한진해운에 한 2,500억 정도를 대여를 했어요. 대여를 했는데 또 올해 뭐 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4천억 정도를 또 추가로 지급을 한다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 지주회사와 그냥 일반 회사, 사업 부문의 회사를 제대로 딱 분리를 하지 못하고 이 순환 출자 구조가 굉장히 복잡해 되어 있습니다. 서로 물리는데 한마디로 이런 걸 이제 좀 개족보라 그러죠. 개족보라 하는데 완전히 꼬여가지고 다시 한번 대한항공과 뭐 한진칼, 한진 이런 쪽이 사업 부문과 지주 부문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런 쪽으로 어쨌든 한 번은 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꼬이지 않는 이상, 그게 풀리지 않는 이상은 얘네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부채를 떠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2013년도 말에 발표를 했었는데 S-오일 지분을 좀 매각하고 그리고 뭐 비행기도 팔고 배도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그룹사 전체 내부적으로 돈을 마련해서 나머지 좀 부실 기업들에 대해서 좀 메꿔 넣겠다고 했는데 표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준비했는데 S-오일 지금 대한항공이 들고 있는 S-오일 지분 자체가 2013년도 말에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했을 때보다 한 22%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메꾸기로 했는데 결국 저만큼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분을 팔 수도 없고 오늘도 계속해서 안 좋았었는데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계획이 발표된 뭐 비행기 매각이나 배 매각 나머지 것들 부실자산에 대한 정리가 실제로 집행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외부적인 경영상은 굉장히 좋지만 내부에 어떻게 보면은 그룹사들끼리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 대한항공이 빠그라질 리는 없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현금 유동성이 완전히 가버린 한진해운 이런 쪽이 만약에 넘어간다면 그러면 당연히 지분이 서로 다 물려있기 때문에 연속해서 안 좋을 수 있는 그러기 때문에 대한항공, 금호 이런 쪽이 계속해서 서로 안 좋았던 거죠. 한쪽이 치고 나가도 한쪽이 또 그냥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 외부적인 상황은 좋다. 하지만 내생 변수가 뭐 감당할 수 없을 그러니까 제대로 수치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불안 요소다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대한 지금 대한항공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좀 이 외부적인 요인 상당히 대한항공에게 힘을 좀 불어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현재 상황, 대한항공이 직면한 현재 상황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대한항공 차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 앞서 한번 수급을 한번 보자면 굉장히 메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한 300만 주 토탈 누적으로 300만 주 정도를 사고 있는데 이런 점은 물론 굉장히 좋은 점이죠.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그 환율이나 유가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 낙수 효과라고 그러는 선진국 경기가 좀 커지면 좀 더 좋아진 특혜라기보다 좀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투자에 대한 주체가 외국인이라는 점, 또 물량이 많이 들어갔다는 점은 좋은데 차트를 보자면 많이 심하게 망가졌죠. 뭐 그 전에 보였던 대형주들 중에 많이 나왔던 LG화학이나 이런 것들, 삼성전기 이런 차트를 보면 굉장히 흡사한데 이 손절가를 많이 넘었습니다. 손절가 많이 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면 내가 버텨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손절을 치지 않고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 바닥을 찍는 모양새가 그나마 조금 좀 희망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자리라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바닥 찍고 돌려서 뺀 만큼 재차 올린다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저께인가 그때 봤던 LG 화학 같은 경우도 삼성 전기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재차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추세 단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환율이나 유가에 의해서 그 경제 상황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좋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가지는 그룹 리스크나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금 바닥을 큰 하락의 기조, 우리는 항상 매매를 할 때 이 매수 매도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차트는 매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매도를 쳐야 될 이유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차트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암울한 종목입니다. 아니라면은 굉장히 좀 장기로 끌고 가야 될, 시간적으로 좀 장기로 끌고 가야 될. 하지만 이 간극이 지금까지 손절을 치지 않았지만 현재가와 그 매수가의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적이 2, 4분기부터 좀 더 좋아진다면 앞으로 남은 사실 성수기가 이 2, 4분기 그리고 3, 4분기거든요. 3, 4분기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조금 더 탄력을 3, 4분기 정도에는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손절가를 지나쳤기 때문에 손절차의 원칙이나 하지만 앞으로의 실적을 좀 바라보고 우호적인 경영 환경, 환율과 유가에 의한 그런 걸 보고서 조금 홀딩하는 쪽으로 잡아왔습니다. 네. 자, 대한항공 차트 함께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좀 손절을 하는 게 좀 맞지만 이 손절 시점을 좀 놓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좀 계속 들고 가는 것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대한항공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 네이버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은 81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소식으로 네이버 조금 타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자, 네이버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다음이 카카오랑 합병을 하면서 좀 네이버를 향해서 칼을 빼든 것 같은데요. 좀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별로 타격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노키아나 아니면 모토로라 이런 자기 앞에 있는 선수들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애플이랑 같이 해서 이 휴대폰 시장을 반을 독점을 했잖아요. 어쨌든 반가이를 했는데, 결국 그 하드웨어인 업체가 이렇게 1, 2등을 제끼면서 올라왔을 때 이유 자체가, 구글이랑 손잡고 안드로이드란 그 체계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지금 세상은 뭐냐, 단순히 이제 핸드폰, 그리고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소통의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그거 자체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는 거죠. 근데 그 창에서 모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에서 선점하는 사람이 결국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왜? 플랫폼을 내가 다른 걸 쓸 때 그 스위칭 코스트라고 그러죠. 내가 그거를 다른 걸 쓸 때 드는 비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플랫폼을 선점하는 사람이 결국 다 먹는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플랫폼을 선정하는 게 그래서 왜 다 먹느냐면 단순히 플랫폼이 핸드폰이면 핸드폰, 태블릿이면 태블릿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PC, 앞으로는 스마트 하우징이라고 그러나요? 스마트 하우징, 또 스마트 자동차 이런 쪽 다 묶어서 결국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다르고 포맷이 다른 이런 것들을 이제 이종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종 디바이스를 한꺼번에 내가 내 안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그래서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이미 한 20년 전에 에서 말했죠. 아바의 형님 누나들이 이미 노래를 불렀죠. 위너 텍스 애돌이라고 결국 승자가 다 먹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플랫폼에서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결국 살아남는 건데 우리나라야 물론 카카오톡이 잘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잘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이 한 1억 명 정도의 그 가입자 수에 비하면 지금 일본이나 동남아 쪽에서는 이 네이버 라인이 휩쓸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그 가입자를 내고 있고 거의 4억 명에 육박하는 그런 가입자 수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MIM이라 그래요. 이제 멀티펑션 인터페이스 모듈이라고 그래가지고 MIM 요런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MIM이라 그러는데 이 MIM을 제공하는 세계에 크게 한 10개 정도 회사가 있다고 했을 때 중국도 있고 트위터 이렇게 많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중에서 이제 게임 쪽을 제공하는 회사가 한 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통계치를 봤을 땐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쪽에서 가장 다운로드 수나 매출액을 가장 높게 나오는 게 게임이에요. 근데 그만큼
그 하나의 그 어떤 오락 문화를 또 형성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 라인 쪽에서도 계속해서 현지화 전략을 택해서 게임도 단순히 언어만 바꿔서 이렇게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각종 이모티콘이나 뭐 스티커라 그러죠. 그런 기분을 표현하는 그런 얼굴들, 그런 것들을 다 현지에 맡겨서 제공을 하고, 또 그 우리나라 밴드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카카오톡이 밀려가지고 사실 조금 빛이 좀 덜 발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쪽도 앞으로 이제 게임을 제공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애니팡이 얼마 전에 한 1,500억 원을 받고 팔았죠. 그런 식으로 밴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한다면, 이제까지 카카오톡에서 내부에서 카카오톡이라는 물에서 놀았던 고기들이 이제 밴드나 또 더 나아가서 또 라인 쪽 이런 쪽에서도 와서 같이 좀 놀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네이버가 계속해서 또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더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뭐 좋은 점만 딱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 세계에 대한 유수 시장에 대한 이 흐름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독식 구조가 가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점은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먼저 동남아 시장, 일본 시장, 그리고 앞으로 북미 쪽을 조금 치고 나가고 있는 추이가 어떻게 보면 기승전결 중에 이제 기에서 남들은 벌써 전을 찍고 결 쪽으로 가고 있다면, 이 라인 같은 경우, 네이버의 라인 같은 경우는 기에서 승 쪽으로 옮겨가는 이제 시작인 그런 상황이라, 지금 뭐 단순히 그 검색 쿼리라 그러죠. 검색 쿼리면 우리나라에서 독점적인 75% 이상의 이 독점적인 시장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그건 이때까지 잘해왔던 거고, 그럼 그대로 갈 거니까 상관이 없고요. 하지만 다음이 질문, 이 카카오톡을 먹는다고 해서 검색 쿼리 시장을 네이버를 압도하고 아니면 지분율을 뺏어올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그 네이버와 다음 사이에는 또 구글이 껴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 네이버를 그 지금의 지분율을 확 끌어낮춘 일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가 이때까지 공격적인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점점 더 글로벌적으로는 네이버가 당연히 더 커질 수 있는 좀 추이를 마련되어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게 네, 자, 라인 뭐 국내에서는 이 모바일 메신저 카톡에 좀 밀리고 있지만, 라인이 전 세계 이 가입자 수가 4억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이 네이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 라인을 통해서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이버, 최근에 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뭐 거품 논란에도 휩싸였었고요. 좀 네이버,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오늘인가요? 오늘도 뭐 테슬라랑 페이스북이 굉장히 주가가 또 많이 올랐는데, 기술주라는 게 사실 인터넷 IT 관련주들을 뭐 그것들과 뭐 컴퓨터 쪽 이런 쪽 전부 다 아우르는 종목들이잖아요. 뭐 나스닥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IT의 플랫폼을 제공한 회사들 자체를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오는 대로 그거와는 좀 별개로 놀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무리 네이버가 트위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차후에 좀 이따 말씀드릴 그런 빅 이벤트에 의해서 그쪽으로 주가 추이가 조금 따라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나스닥의 어떤 하락세와는 조금 상관계수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빅 이벤트라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빅 이벤트 어떤 게 이 네이버에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제일 유명한 게 알리바바랑 바이두죠. 바이두가 있는데,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국가 뒤에서 실제로 밀어준 거예요. 알리바바를 그 정책적으로 뒤에서 이제 모르게 정보를 빼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준 기업이었는데, 이때까지 네이버가 사실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전에 주가를 좀 많이 따라왔습니다. 따라왔는데, IPO가 이제 알리바바에 대한 IPO, 기업 공개죠. IPO가 지금 6월 아니면 7월 정도로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전에는 네이버, 그러니까 트위터, 페이스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중국의 이제 그 알리바바에 의한 알리바바의 주가 추이를 좀 더 따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도 좋지만 알리바바가 좀 살아주면 네이버도 같이 좀 그에 발맞춰서 추이를 좀 맞춰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 인터넷 기업 이 알리바바가 올 여름 이 사상 최대의 기업 공개 앞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아니라 이런 중국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를 네이버가 따라서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차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앞서서 좀 설명을 들어봤었는데 실제로 차트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차트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는 차트 흐름 자체가 크게 뭐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조정의 파동 자체를 가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짧았지만 가격의 이 진폭 자체는 굉장히 좀 크게 가져가면서 이게 견조한 흐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종목은 만약에 여기서 이게 만약에 하락세를 맞는다 이러면 이렇게 순식간에 밀릴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다. 왜냐? 여기서 치고받았던 공방을 벌였던 물량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폭만 흔들고 시간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이 안에 떨어질 때 거기에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강한 급락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요. 일단 중요한 기준선을 저군과 저군 하단이 맞추면서 견뎌냈다. 두 번째는 방향선회를 그래도 한번 해줬다. 조금 늦었지만 뭐 신고가 찍고 그 이후에 이제 눌림이 있었지만 차트 분석상은 그래도 목표가를 찍었어요. 어느 정도 이 목표가가 잡히는 수준이었는데 그 목표가를 완벽하게 찍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오버슈팅이 나와줘가지고 오버슈팅이 나온 만큼 좀 더 재빠르게 내려왔으면 그런 자리였다면 다시 매수를 쳐볼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오버슈팅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오버슈팅이 금액 단위가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고 딱 목표가 채운 자리 그 정도까지 해서만 맞고 내려왔는데 이게 뭐 경기 부진이다 이렇게 보긴 뭐하고 그 네이버가 가지는 이 속성 자체가 시가총액을 한때 SK 하이닉스를 위협했었죠. 한때 넘어서는 하루 이틀인가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네이버에 대한 개인들에 대한 매수세, 이 기대감이 좀 남다른 감이 있지 않나. 그러기 때문에 주가가 이 정도까지 가파르게 한 1년 사이에 뭐 2배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였는데 어차피 우리는 시장이 보여준 대로 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비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가격이면 시장이 그냥 이 가격으로 만들었구나. 그럼 우리는 이 가격 정도에서 이 밴드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 내에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수 있겠다 하고서 이제 그러고서 타점을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매수가를 조금 지나치긴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찍고 반등해서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한항공, 금호석유 뭐 이런 것들이 종목들이 이런 시가총액이 크고 이런 종목들은 손절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그 장기적인 추세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 끌고 나가시겠다 이제 이런 모습 보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뚫으려고 했던 구름대 상단을 뚫지 못했다는 거. 하지만 오늘 28일이죠. 오늘 28일이죠. 28일인데 오늘 이 추세 상단을 뚫지 못했다는 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름대 안으로 갇힌 게 아니라 구름대가 이제 시작하는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수급만 좀 더 따라주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딛고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흐름을 돌린다 하면은 이 하락의 채널링을 따라가는 수도 생기겠죠. 하지만 그래도 네이버라는 어느 특성, 기업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통 우리가 헤게모니 사업자 그러죠. 헤게모니 사업자라고 이제 어떤 특정 분야 사업군에서 이 독점적인 지위 아니면 패권을 가진 이런 사업자들을 헤게모니 사업자 그러는데 특히나 IT 분야에서 헤게모니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해서는 그 독점적 지위를 잘 쉽게 뺏기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이버는 내려치더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물론 차트상은 빠지면 쉽게 빠질 수 있는 종목이지만 이 사업의 구조를 생각했을 때 업황을 생각했을 때는 꾸준하게 어느 정도 밴드폭을 그려주면서 계속해서 뭐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언정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홀딩. 보유를 유지하는 걸로 네이버도 그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네이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 고려아연입니다. 시총자분 매수 단가는 34만 원이었고요. 보유 비중 10%였습니다. 자, 고려아연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려아연도 업황 좀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최슬기 앵커님이 만약에 사장이에요. 이제 최 사장인데 내가 라인을 공장을 깔아가지고 하루에 한 100개 정도 막 뭐 슬기 과자를 찍어요. 찍는데 내가 갖다 팔아도 이게 시장에서 내가 제값을 받고 잘 팔려요. 근데
보니까 상대 경쟁자들이 이 비슷한 과자를 만들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넘어오는 과자들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저거를 하루에 100개 찍는 게 아니라 200개, 300개를 찍어도 그게 그 시장에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면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지금 라인 슬기 1인데 라인 슬기 2, 라인 슬기 3 깔아가지고 그렇게 정상적인 사장이라면 당연히 라인을 또 증설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고려야인이 지금 그래요. 고려야인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이 고려야인은 일단 철이 아닌 비철 쪽인데 비철 금속 쪽인데 이 비철 금속 쪽에서 이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 대한 간섭도가 상대적으로 철강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고려아연이 이 만드는 이 비철 인곳이라 그래요. 이렇게 된 어떤 이거를 이제 녹여서 쓰기도 하고 잘라서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철괴라 그러죠. 이제 비철괴를 만들어서 이걸 파는데 현재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런 비철 금속은 금속류는 누구와 어떤 회사와 계약을 맺어서 내가 팔 수도 있지만 영국에 이제 상장된 우리 뭐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시카고에 있는 CGM 시장에 상장이 돼 있죠. 근데 고려아연의 이런 비철 금속괴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런던 금속 그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내가 물건을 내놓으면 그런 쪽에서 사가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그러면서 이쪽이 그 공급 부족인 상태예요. 공급 부족인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100개를 만들었다면 라인 2, 라인 3 깔아가지고 200개, 300개 만들면 계속해서 그 런던 시장에 금속 시장에 내놓으면 계속해서 팔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때까지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은 정책이 곧 재료입니다. 근데 그 중국이 이 전년도에 환경 문제, 스모그, 뭐 그리고 스마트 도시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환경 규제를 많이 한 거죠. 이래가지고 중국 기업들이 오히려 그 이런 이 철강이나 비철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섭도가 낮아지고 그리고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돈이 씨가 말라가지고 투자를 잘 못했는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 계속해서 남들이 좀 안 좋을 때 고려아연도 물론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려아연은 남들이 그럴 때 이제 그 라인들 많이 깐 거죠. 지금 제2 비철 단지를 아직 만들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한 1년 정도 만에 이제 이런 거를 케이펙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에 대한 뭐 투자를 하는 거죠. 뭐 R&D나 뭐 자본적 공장이나 이런 거를 증설을 하는 이 캐피탈 익스펜디처지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케이펙스를 내가 투자를 해서 전체적인 생산량 이제 뭐 캐파라 그러죠. 캐파를 늘리는 그걸 이때까지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에 대한 간섭이 계속해서 적고 유럽은 생산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현재의 내부적으로 그런 모습이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상당히 좀 칭찬을 들었는데요, 고려아연. 자, 그렇다면 고려아연 차트는 또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차트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까지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일단 이 강한 기준선을 다시 올라왔다고 하는데 의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 길었냐? 아닙니다. 보통 이런 쪽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차트들이 올라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삼성전기처럼 완전히 이런 식으로 크게 기는 종목들은 정말 길지만 이런 골이 깊으면서도 하락세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 수급이 받쳐졌고 기준선을 올라왔다는 오늘 내일 어제 오늘 해가지고 좀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전 그 다음에 매물대 있는 데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쉽게 올라올 수 있겠죠. 이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 장기 차트를 보더라도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그 밑에 이 하락의 이 단을 깨지 않고 버텨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동안의 업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게 자본적 지출, 케이펙스를 계속 늘려가면서 투자를 했던 점이 결국은 주가를 다시 원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이런 좀 희망에 찬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 주가도 일단 어느 정도 기간까지 이 기준선에서 머물지 모르겠지만 기준선을 일단 올라와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번 매물대까지 좀 쉽게 올라와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적인 거는 한 이 정도가 되는 거죠. 한 40만 원, 또 한 44만 원 이 정도 선에서까지는 좀 올라와준다면 쉽게 또 걸렸다가 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매수가를 34만 원, 지금도 물론 수익이에요. 이제 잘하고 계시고, 예, 언제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앞으로는 올라올 때마다, 한 38만 원대부터 지금 걸리는 매물대가 40만 원, 43만 원 이 정도 선인데, 4만 원 이 정도 선인데, 우린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38만 원대부터 라운드 저항 맞는 거 생각해가지고 그때부터 2만 원 단위로 예, 물량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 이렇게 정리를 하는 예, 그런 쪽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 차트 함께 좀 살펴보면서 대응 방법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려아연 5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36만 7천 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38만 원 선부터 이 2만 원 단위로 좀 끊어서 4분의 1씩 정리하면서 이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고려아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라비스테온 공조입니다. 예, 한라비스테온 공조 우리 시청자분은 4만 2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이제 한라비스테온 공조도 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런 겁니다. 바로 이런 차트예요. 예, 이런 걸 해야 돼요. 앞에 같이 이렇게 매물대가 많고 밑에서 기는 종목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남들은 비싸다고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비싼 걸 매수해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예, 그게 전략입니다. 예, 왜냐? 바닥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되는데 이렇게 시세가 응축받고 터지는 차트 이런 차트를 해야 되는데 한라비스테온 공조는 뭐 차트도 뭐 워낙 뭐 아름답고 그리고 회사 내부적으로 굉장히 이쁜데 일단 한라비스테온 공조는 이제 만도 쪽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이름을 바꿨다가 외국계 큰 회사에 대해 이제 사실 이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지금 우리나라 주가의 그 코스피 시장에 상장은 돼 있지만 지분을 굉장히 많이 그 75% 정도를 그 비스테온이라는 그룹사 측에서 사들이면서 이제 한 반쪽짜리 기업인 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쪽짜리 기업인데 중요한 건 지금 현대가 이 물품을 소싱받는 이 소싱을 다변화 정책을 취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이런 것들 계약을 좀 끊고 여기저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한라비스테온 공조 같은 경우는 이 LF 소나타 지금 출시됐죠. 이런 쪽에 북미 물량들을 그 외국계 회사에 뺏겼어요. 그러니까 현대가 한라비스테온 공조에 수주를 주지 않았던 거죠. 예, 주지 않고 그냥 넘겼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비스테온이라는 그룹 자체가 해왔던 이때까지의 기술력 그리고 얘네가 가져왔던 포드 쪽의 납품 실적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좋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지 그래서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포드 쪽이나 뭐 현대도 물론 예, 북미 시장을 좀 뺏겼을 뿐이지 그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스테온 공조 쪽, 이 공조 쪽에서 거의 세계 1, 2등 하는 회사인데 예, 이런 쪽이랑 잡으면서 어떻게 보면 연구센터까지 같이 M&A로 받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원천 기술까지 확보하게 되는 이런 면에서는 현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의존도도 낮추고 예, 원천적 기술은 확보하고 또 비스테온 그룹에서 들어오는 이런 빵빵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마디로 쩐주가 생긴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게 볼 수 있고 뭐 비스테온 자체가 해왔던 이전의 실적들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잘 해갈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뭐 특별하게 뭐 말씀드릴 게 없을 정도로 앞으로도 꾸준히 좀 잘할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있는 공장들 그리고 중국을 향한 매출액의 증가 이런 것들 추이들이 좀 뚜렷이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굉장히 좋았고 지금의 실적 예, 좋고 예. 그리고 어떤 개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좀 열려있는 편이다. 뭐에 의해서? 원천 기술에 의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좋게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자, 고려아연에 이어서 한라비스테온 공조도 상당한 칭찬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라비스테온 공조는 또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적으로 굉장히 괜찮았어요. 수급적으로 굉장히 괜찮았고 차트도 굉장히 이뻤었는데 예, 저희는 일단 전에 한번 저희 회원님들끼리 같이 진입을 한번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위에 있는 이 라인들이 예, 이런 식으로 예, 일전에 한번 그 목표값을 나오게 예, 계산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추이의 패턴을 보여가지고 어느 정도 깔끔하게 올라온 종목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매물대를 많이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이 조정을 예, 상당히 덜 받으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같이 올라오는데도 좀 가격에 대한 진폭을 굉장히 크게 가지면서 한번 떨어질 때 확 떨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이 한라비스템 공조 같은 경우는 매물대를 좀 다져오면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매수 물량들, 매도 물량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빠져도 또 쉽게 빠지지가 않죠. 근데 그 전에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수익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라고 했었는데, 어제 오늘 재차 박스를 뚫는 모습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이름 뿜을 수 있겠죠. 완전히 굉장히 지금 매수가도 워낙 아름답고, 파동 뿜을 때 나오실 때 붙인 건지 아니면 떨어질 때 붙이신 건지 뭐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때 잡았다면 최적의 매수 타점이었다. 최적의 매수 타점이고, 아름답게 잡았기 때문에 청산 안 하신 거는 아마 그렇다면 여기서 잡으신 거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잡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뭐 다른 데서 잡으실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좀 더 시세가 뿜는 거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 이런 거는 목표가 없이 좀 다음번 매물대를 올라가서 다음번 매물대 이렇게 눌리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냥 홀딩, 그러니까 목표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쭉 갈 때까지 들고 가는 종목이죠. 아주 좋습니다. 이런 차트를 해야 되죠. 네. 자, 차트상 보고 이렇게 칭찬받았던 종목 없었던 것 같아요. 한라비스템 공조 오늘 아주 칭찬을 받았는데요. 목표가, 뚜렷한 목표가 없이 일단 계속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라비스템 공조까지 이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 있었던 4종목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뭐 빠르게 처분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종목을 뭐 급하게 바꿔야 하는 그런 것들은 좀 없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을 위해서 뭔가 새롭게 추천해 주실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추천을 하는 그 이유는 이제 고려안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퍼센트 지금 한 50% 정도가 되는, 뭐 나머지 50%가 뭐 현금인 건지 아닌 잡주로 돼 있는 건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포트가 비어 있다고 여기 써진 걸 판단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일단 조금 추천을 하는데, 이분 성향에 맞게, 이분이 뭐 투자 포인트를 어느 쪽에 맞췄다고는 제가 읽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저번 주에 했었던 그분 포트폴리오처럼 역시나 좀 대형주 위주로 좀 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대형주 위주로 조금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대형주 참 많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지금 이거를 저희 회원님들끼리 들어가서 했던 종목인데, 한진이라고 있어요.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그 대한항공을 말씀드릴 때 나왔던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조양호, 한진, 뭐 한진칼, 대한항공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말씀드린 그 난잡한 족보 안에 섞인 그런 종목인데, 한진. 기본적으로는 택배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택배 회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 택배 단가 자체가 우체국 다음으로 비싸요. 우체국 다음으로 비싼데도 고객 이탈이 없이 좀 어떻게 보면 국내 그 내수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쪽이 많이 시장 볼륨이 팡 커진 게 아닌데도 비싼 단가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굉장히 잘해왔다라는 측면이 일단 내부적으로 이제 좀 괜찮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그 LA 쪽에 이하넥스라고, 한진 이하넥스라는 그 조그만 이제 계열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해외 그 직구라 그러죠. 직접 구매하는 거. 이런 쪽으로 이제 건너오는 이제 물량들을 이제 먼저 선점을 하겠다는 거죠. 한진 이하넥스를 만들어서 LA 쪽에서 우리나라 쏘는 이런 물량들을 먼저 좀 처리하게끔, 그런 쪽에 선제적인 대응도 괜찮고, 또 한진이 원래 이제 그 같은 계열사잖아요. 같은 큰 계열사 중에 금호, 그리고 대한항공, 뭐 다른 한진칼 이런 쪽에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 뭐 임원들한테 차를 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그 렌터카죠. 렌터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상장사는 아닙니다. 상장을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별개의 어떤 독립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그쪽 내부적인 산업도 꾸준하게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바탕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진. 네. 자, 한진. 이 새롭게 좀 추가하시면 좋을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어요. 이 고려아연이 아무래도 좀 이익 실현에 들어가다 보면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비는 자리가 생길 텐데, 자, 우리 시청자분 고려아연에 대한 비중이 10%였는데요. 그러면 한진 그 자리를 채우면서 비중 10% 정도로 하면 될까요? 더 담으시라고 사실 하고 싶은데, 포트를 일부러 비워놓으신 것 같아서 그냥 그 비중만큼만 넣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진 10% 비중으로 담는다고 했을 때 매수가와 목표가 또 손절가는 어느 정도 선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매수가는 지금 그냥 이걸 보실 때
보실 때 있는 시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한 32,500원 선을 그 매수가정으로 잡았는데 오늘 더 갔어요. 더 갔는데 이게 저희 회원님들이랑 한번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완벽하게 차트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 보이면서 강한 상승 보여줬는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이런 차트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자면 아름답게 그렸죠. 이전에 매물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가죠. 우리 회원님도 수익이 꽤 좀 크게 났었는데 그러면서 기었다가 하지만 이 종목은 32,300원에 파는 종목이 아니라 이전에 매물대가 지금 잡히는 쪽이 한 36,000원 선이거든요. 지금에 왔던 실적 그리고 물론 얘네들도 그 대한항공과 마찬가지처럼 그 그룹사 내부적인 문제를 그런 쪽에서는 탈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쪽은 당연히 한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큰 그 조 회장 밑에 바로 연결되는 바로 그 밑에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가장 책임이 많은 가장 막중한 그룹이다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사업에 대한 구조 이때까지 힘든 상황임에도 잘해왔고 차트가 눌림이 굉장히 견조하게 시간적으로도 많이 길지 않으면서 딱 일정 폭을 그리고 나서 완벽하게 뿜어주는 그리고 아직 목표가가 한참 더 남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시장가로 붙이는 거죠. 뭐 분할 매수 이런 개념보다도 뭐 아침에 사고 종가에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평단가 그냥 맞추는 식 빠르게 분할로 매수를 한다기보다 아침에 사고 점심 때 사고 오후에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단가만 딱딱딱 맞추고 올라가는 대로 쭉 먹고 나오는 그런 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한진 일단 지금 현재 5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33,350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수준에서 좀 매수를 해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현재가 한 33,000원 정도, 32,500원을 원래 매수가로 잡았었는데 한 33,000원 정도 선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매수가 뭐 현재가에서 뭐 32,500원 선에서 현재가 수준 이렇게 좀 잡으면 될 것 같고 자,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지금 차트를 조금 길게 볼게요. 차트를 길게 보자면 이 다음번에 매물대인 거죠. 이 다음번에 매물대 이 정도 라인 36,000원 선이 일단 목표가고 그리고 이 하락의 기운을 돌려버리는 기운이 빠져버리는 라인들 하지만 이 손절 라인 비중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6% 정도 라인을 생각해 본다면 이 손절가는 한 34,000원 정도 34,000원 정도 그 정도 라인이 손절가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한진 목표가는 36,000원 선 그리고 손절 대응은 34,000원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새로운 종목으로 한진 새롭게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뭔가 더 새롭게 소개해 주실 만한 종목 또 없나요? 네, 지금 이제 잡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역시나 또 대형주예요. 대형주인데 사실 오늘 이 결정할 때 저번에 말씀드린 아이마켓 코리아가 이 매물대에서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가격대를 지켜내면서 오늘 양봉으로 띄워놓고 좀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아이마켓 코리아를 한 번 더 넣으려고 하다가 이 장 중에 조금 오늘 제가 장을 좀 일찍 마치고 나왔는데 그때는 사실 LG전자가 이 가격이 아니었어요.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사야 되냐? 이 종목은 더 비싸지면 사야 되는 종목입니다.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사는 게 아니라 가격이 더 비싸지면 사야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자면 지금 종가는 76,000원을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 고점으로 끝날지 아닌지 모르는 종목이에요. 물론 LG전자 그리고 LG에 관련된 종목들 굉장히 좋습니다.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자체도 LG는 조금 그랬다 하더라도 나머지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들 관련된 종목들이 앞으로 있을 월드컵 관련해서도 좋고 또 이 곡면 유리 그런 쪽도 좋고 플렉서블 관련도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물론 단기적인 이 차트의 등락을 가장 심하게 가져올 것은 아무래도 요번에 좀 있으면 오늘인가 했나요? 그 G3 맞죠? LG전자 네. G3 핸드폰에 대한 그 500만 대에 대한 목표를 채우느냐 마느냐 이게 좀 단기적으로 가장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 좀 가격이 뛰는지 안 뛰는지를 결정질 그런 사안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보자면
오늘 제가 장에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77,000원 선을 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준선 돌파하고서 올라가니까 이제부터 시세 분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제 100원 눌렸거든요. 그런데 그럼 지금 이 가격이 잡느냐, 100원 싸다고 해서 이 가격이 잡느냐, 절대 안 되는 거죠. 왜? 돌파가 나오고서 이 힘의 균형이 밑에 있다가 위로 돌려지는 게 확인을 해야 그러고서 내가 매수를 쳐야지, 아니면 어떻게 빠질지 아무도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을 들고 있다가 71,700원 선을 몸통 종가상 올려놓고 끝내면, 그러면 매수를 붙여야 되고, 아니라면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싸다고 잡는 종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트를 잠깐 볼까요? 차트를 보자면, 오늘 올려놓지 못했어요. 오늘 올려놓지 못했는데, 사실 조금 밀리더라도 조금 좋은 모습 가져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진폭을 좀 작게 가져가면서 재차 좀 노릴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접근하는 게, 좀 공격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괜찮을 수 있지만, 여기서 내가 100원 더 먹고 200원 더 먹고 이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정말로 살아가는 자리에 들어가서 뿜어주느냐,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 꼬라박느냐, 이 차이가 단지 100원, 200원 차이에서 오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공격적인 자리에서 내가 돈이 많아서 그냥 넣고서 잠그겠다 이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석적인 대응은 올라오는 걸 보고서 71,700원을 몸통으로 지켜내는 모습 보일 때, 그때 매수입니다. 71,700원 선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5월 28일 종가 기준으로 LG전자 71,6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매수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요? 뭐 내일도 올 수 있겠고, 네. 뭐 봐야죠. 근데 올려놓지 못하면 들어가지 않는다가 키포인트입니다. 네, 자, 일단 매수가는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목표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 선으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매물대가 있는 자리 정도까지가 당연히 그 목표가가 되겠고, 이런 정도들 이렇게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서는 뭐 괜찮은 종목이긴 하나, 일단은 한 목표가를 이 위에 요 자리 77,000원 선, 77,000원 선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 같은 경우는 이 힘이 돌려지는 라인들 생각했을 때, 한 68,700원? 요 정도 라인이 이제 요 밴드를 구성했던 이 폭을 그렸던 레인지이기 때문에 그 레인지를 벗어나는 하락으로 이탈한다면 그때부터는 구름대로 들어가면서 이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인지를 벗어나는 가격 68,700원 정도 선이 손절가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봤을 때 대형주를 좀 좋아하시는 투자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분의 성격에 맞게 좀 이 맞춤 종목 좀 소개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LG전자 신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LG전자에 대한 목표가는 77,000원 선, 그리고 손절 대응은 68,700원 선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추천 종목까지 알아봤고요.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있는 종목들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던 지금 이 시간, 내 종목 어디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프닝에서
부자들이 부자가 된 10가지 비결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고 합니다. 한동안은 미세먼지 때문에 또 골치가 아팠는데 이제는 또 황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건강관리 특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종목 포트폴리오를 바꿔드립니다. 계좌에 담아놓은 종목 구성에 자신이 없거나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매해눈 전문가에게 신청하세요. 수익이 나는 엣지 있는 포트폴리오로 바꿔드리고 매해눈 전문가의 유료 온라인 강의 일주일 이용권도 드립니다. 참여 신청은 SS증권방송 게시판 www.sstv.net 또는 www.리치맵.co.kr 전화 02-6344-7557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